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올해로 50대 초반, 20년 넘게 중소기업을 경영해온 평범한 사장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뼈 빠지게 일하며 회사를 키웠죠. 한국에서 자수성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느덧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회사 일에만 매달려 결혼은 미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쓸쓸했죠. 동갑내기 친구들은 벌써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되어 있었고요. 사장님, 오늘도 야근하세요? 회사 총무팀 박선영 팀장이 퇴근 시간이 다 되어도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제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한 믿음직한 직원이었죠. 아, 네. 내일 거래처 미팅 준비해야 해서요. 집에 가서 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장님. 선영의 말에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돌아갈 집에 누가 있나요? 그저 텅 빈 아파트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그런 제 인생의 전환점은 작년 겨울 거래처와의 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바깥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죠. 호텔 라운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은 여성이 있었어요. 정민지. 그녀는 웃을 때마다 얼굴에 작은 보조개가 생기는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진우님, 저희 협력사에서 온 통역사 정민지 씨예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래처 부장이 그녀를 데려와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민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 50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수해도 이해해 주세요. 민지의 서툰 한국어가 더 귀엽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회사 키워온 이야기, 고향 이야기. 민지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죠. 모임이 끝나고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함께 걸으며 민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왜 결혼 안 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민지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진우 씨 같은 사람, 정말 좋은 남편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남편감으로 본다는 사실이 새삼 기뻤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민지의 순수한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30살 차이가 무색하게 민지는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선영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 다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사진을 보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 나이가 너무 어려요. 대표님하고 30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긴 관계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선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선영 팀장, 나도 알아요. 하지만 민지는 달라요. 그 아이는 순수해요. 대표님, 그런 말 다들 하세요. 특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선영의 걱정 어린 표정이 불편했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선영도 시간이 지나면 민지의 진심을 알아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민지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던 제 인생에 드디어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특히 선영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축하한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요. 결혼식 날 제 양복 주머니에는 새로 구입한 아파트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를 위해 준비한 새보금자리였죠.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가정이 생긴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고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민지의 눈에서 본 반짝임이 사랑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식장 구석에서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행복에 취해 그 시선의 의미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결혼 후 민지는 한국에 정착하면서 처음엔 모든 것이 신기하다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이는 한강 전경을 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감탄했죠. 사장님, 정말 멋진 집이에요. 제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선 그냥 여보라고 불러도 돼. 이제 우린 부부니까. 민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미소가 지금도 선명히 떠오르네요. 첫 한 달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민지가 준비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서울 구경을 다녔습니다. 민지는 남대문 시장의 비빔밥을 먹으며 행복해했고 경복궁의 역사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도 적응하려는 그녀의 모습이 기특했죠. 한국어 배우기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여보. 민지가 처음으로 여보라고 불렀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이 50에 듣는 여보라는 말의 감동이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전보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민지는 점점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그래, 괜찮아. 사장님 늦게 와.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황급히 끊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회의가 일찍 끝나서.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요. 한국에 온 친구. 민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점점 민지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한국어 학원, 친구 만남, 쇼핑. 핑계는 다양했고 저는 일에 치여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최근 들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거래처에서 불량품이 나왔다는 클레임이 들어오고 몇몇 거래처는 계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직원들의 눈빛은 불안해졌고 사장으로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결산 자료입니다. 선영 팀장이 서류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죠. 어떻게 됐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고 몇몇 협력업체에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비볐죠. 견딜 수 있겠지? 네, 당장은 괜찮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선영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요즘 집에는 괜찮으세요? 응?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요. 사모님이랑은 잘 지내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했지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요즘 민지가 조금 변한 것 같아. 외출도 많이 하고. 뭐,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선영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 민지에게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백화점에서 예쁜 목걸이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아내를 위한 마음을 담아 결제했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어두웠습니다. 민지가 또 외출한 모양이었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보, 언제 왔어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낯선 향기가 풍겼습니다. 향수 냄새였죠. 방금 어디 갔다 왔어? 친구랑 카페에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같이 했어요. 민지의 말투에 약간의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향수 냄새. 전에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새 향수 샀어? 아, 네.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예쁘죠? 민지가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전과 달리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목걸이 선물 상자를 꺼내며 말했죠.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어머, 정말요? 고마워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선영의 걱정 어린 눈빛, 민지의 잦은 외출,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모든 것이 마음에 불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괜한 의심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 침대 옆 테이블 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 민지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미소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을까?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내 인생의 불빛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에 파묻혀 지내던 중 민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여보, 저 너무 아파요.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요. 급히 회사를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는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소변 볼 때마다 너무 아파요. 화끈거리고 아랫배도 계속 아프고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민지를 진찰한 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아내분 급성 방광염이세요.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단순 방광염이 아니라 성병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불편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가 확실해요. 두 분 다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민지를 바라보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눈은 마주치지 않았죠. 민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방금 알아요. 민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아마 저희 나라에서 옮았을 거예요. 거기 위생 상태가 안 좋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넘었어요. 성병이 그렇게 오랫동안 증상 없이 잠복할 리 없다는 걸 알았죠. 결혼 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민지야, 진실을 말해. 제발. 그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옆에 앉은 한 노부부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운전대를 꽉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누구지? 언제부터였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구야? 누구랑 그런 거야? 민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만 어쩐지 그 울음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정말 아니에요. 저 바람 안 피웠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에 경철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희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죠. 민지는 황급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경철이랑 그런 사이였어?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휴대폰 줘봐. 내가 직접 확인할게. 민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더 꽉 쥐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건 내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내가 너의 남편인데 뭔 사생활이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가져오려 했지만 민지는 벌떡 일어나 거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녀를 쫓아 현관까지 갔지만 민지는 이미 비상계단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결혼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1시간쯤 지났을까 민지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소파 끝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폰을 안 보여준 건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의심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민지야,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성병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 몰라요. 저도 정말 몰라요. 민지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가 저를 못 믿는다니 너무 서운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친구들 만난 것뿐인데.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민지의 전화통화, 사장님 늦게 와 했던 그 말. 경철도 그냥 친구라고 했던 그 말.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민지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로
다른 남자 없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없어요. 여보만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민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곧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 한쪽 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일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알던 민지는 이미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그녀를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거예요? 민지가 식탁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죠. 글쎄, 좀 바쁠 것 같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회사는 바쁘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오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더 이상 이 집이 편안한 안식처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지난번에는 제가 없어서 서운하다고 하셨잖아요. 민지의 말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녀가 견딜 수 없었죠. 민지야, 어제 일 얘기하자.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요?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끝난 얘기? 내가 성병에 걸린 것도, 다른 남자가 있는 것도 끝난 얘기야? 민지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저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여보가 자꾸 의심하니까 너무 서운해요. 그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식탁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뭘 억울해. 내가 거짓말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경철이랑 무슨 사이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나 금세 평정을 되찾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경철 씨는 그냥 친구예요. 가끔 한국어 가르쳐주고 시내 구경도 시켜줬어요. 여보가 바빠서 저 혼자 있을 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 그럼 휴대폰 좀 보자. 친구 사이면 보여줄 수 있잖아.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움찔하더니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해요? 이건 제 사생활이에요. 여보도 전화 다 보여주세요. 난 보여줄 수 있어. 내 폰에는 숨길 게 없으니까. 테이블 위에 제 휴대폰을 올려두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제 폰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민지의 팔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죠. 이리 줘.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안 돼요. 나요. 민지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았던 것 같아요.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파요. 왜 이래요? 이런 적 없었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지의 팔을 놓았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더니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망연자실한 채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싶었죠. 나이 50에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다 내 탓일까? 내가 바빠서 민지를 소홀히 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가 거짓말을 했던 걸까? 사무실에 들어서자 선영 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제 모습이 그렇게 엉망으로 보였나 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선영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선영 팀장, 혹시 이경철 씨 알아요? 우리 협력업체 직원인데.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물으시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아요. 여자 문제로 몇 번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사장님, 혹시 사모님과 관련된 일인가요? 선영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가 이상해요. 어제는 병원에 갔는데 성병 진단을 받았어요.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했지만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서 조심스레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장님,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 따뜻한 위로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이 50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린 서울 풍경, 반짝이는 빌딩들 사이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에 맺힌 빗방울처럼 제 인생도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늦게까지 일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침에 있었던 일이 그녀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응, 일이 좀 밀렸어. 알겠어요. 오늘은 제가 여보 좋아하는 김치찌개 만들었어요. 빨리 와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결국 늦은 시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풍겼어요. 민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자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민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밝혀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에서는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죠. 민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우리 사이에 생긴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쓸 뿐이었어요.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터졌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반품을 요구해온 거죠. 직원들은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데. 선영 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품질 문제로 반품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최근 거래처 이탈이 많아진 것도 이상하고. 선영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어렸어요. 누구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선영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경철 씨가 우리 거래처와 자주 접촉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도 회사 몰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철이라면 민지와 연관된 사람이죠. 혹시 두 사람이 회사까지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선영 팀장, 오늘 일정 어때요? 오후에 중요한 미팅 하나 있습니다. 3시에 투자자 미팅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소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선영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민지를 감시해 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마침 민지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결심했어요. 민지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택시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스토킹인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한적한 카페 앞에 멈췄어요. 민지가 내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그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이경철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카페 창가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민지와 경철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민지는 집에서 보여준 우울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꽃이 핀 듯 밝게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했으니까요.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멀리서 카페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어요. 경철이 민지의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했고 경철의 차에 함께 탔어요. 다시 차를 몰고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도심을 빠져나와 호텔이 밀집한 지역으로 향하더니 결국 고급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통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볼 수는 없었지만 민지가 웃으며 경철에게 기대는 모습은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꼼짝없이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경철이 민지의 허리를 감싸며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진짜 모습인가? 나한테 보여줬던 사랑은 다 거짓이었나?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나이 50에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호텔 입구를 비디오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2시간쯤 지났을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의 경철과 그에게 안긴 민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백했어요. 민지의 전화기를 보려 했던 이유, 성병 진단, 잦은 외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나눈 대화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려 귀를 기울였어요.
진우 사장님,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경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날 믿으니까. 나 의심해도 끝까지 증거 못 찾을 거예요. 민지의 말에 경철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이 작전이 성공하면 우리 둘 다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알아요. 내가 진우 사장님 회사 정보 더 알아볼게요. 다음에 계좌번호 같은 거 빼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굿. 그리고 계속 그 사람 흔들어 놔.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면 회사도 흔들릴 거야.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꽂혔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해 회사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이런 배신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기만 했다니. 경철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민지를 맞이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폭로하고 끝내야 할까?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반격할 시간이 왔어요. 그들이 내 인생과 회사를 망치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 팀장, 미안해요.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해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어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죠. 선영 팀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 좀 주세요. 선영이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볼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민지가 확실해요. 경철이랑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따라갔어요. 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거 봤고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지만 곧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마시던 물잔을 손에서 놓쳤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게 지금 내 인생 같네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일어나 깨진 잔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이 회사 돈도 노리고 있어요. 민지가 내 계좌 정보를 알아내려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정신적으로 흔들어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선영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쩐지 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반품이 들어오고 오래된 고객들이 떠나고 경철 씨가 우리 거래처와 자주 접촉한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고개를 들어 선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이요? 네. 경철 씨가 우리 회사 정보를 다른 업체에 흘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위기, 민지의 거짓말, 경철의 행동.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선영 팀장, 우리 회사 계좌 비밀번호 지금 당장 바꿔요. 그리고 모든 거래처에 공문 보내서 경철 씨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알려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차분한 분노가 가슴을 채웠어요. 경철이 우리 회사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봐요. 혹시 계약서나 중요 서류를 빼돌렸을지도 모르니까. 사장님,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은 모른 척 할 거예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선영도 함께 남아 회사 자료를 검토했어요. 우리는 경철이 접근했던 모든 거래처, 그가 관여했던 모든 계약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선영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몇몇 거래 내역이 수상하게 변경되어 있었어요. 특히 경철이 담당했던 계약들은 우리 회사의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수정한 거죠? 로그 기록을 보니 제 계정으로 접속됐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적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당신 계정을 해킹한 것 같네요. 비밀번호는 언제 바꿨어요? 몇 달 전이요. 그런데 선영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 민지 씨가 회사에 왔었어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제 책상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선영의 계정 정보를 훔쳐 경철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모든 비밀번호 바꿔요. 회사 시스템 전체. 그리고 민감한 정보는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해 두세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경철과 민지의 음모를 밝힐 충분한 자료가 모였어요.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 팀장, 변호사에게 연락해요. 회사 기밀 유출과 사기 혐의로 경철을 고소할 거예요. 사장님, 그럼 사모님은요? 가슴이 아팠지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지도 포함시킬 거예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집에서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민지에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배신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고 저녁에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가슴속에는 불이 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다가와 어깨를 마사지해 주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잘 돼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지와 경철에게 중요한 회사 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게 할 계획이었어요. 물론 가짜 정보였죠.
회사의 대규모 자금 이체 계획과 새로운 계좌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 책상 위에 실수로 올려두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선영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찰과 함께 함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계약 때문에 밤늦게까지 회의가 있어. 알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집에 혼자 있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겠죠. 회사 서류를 뒤질 절호의 찬스니까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저와 함께 있었고 다른 팀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분명 경찰에게 연락해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녁 8시경 민지가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1시간 후 경찰이 고급 호텔 로비에서 민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장님, 2사람이 대화 중입니다. 녹음되고 있어요. 경찰관이 이어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지와 경찰의 대화가 들렸어요. 진짜 대박이야. 이번 주 금요일에 20억을 새 계좌로 옮긴대. 여기 계좌 번호도 있어. 민지의 들뜬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마음이 차분했어요. 좋았어. 우리가 그 돈의 일부만 빼도 한 5억은 될 거야. 그럼 바로 해외로 튈 수 있어. 경찰의 말에 민지가 웃었습니다. 여보, 어서 와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지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다정한 말투였죠. 온기 하나 없는 그 다정함이 더 소름 돋게 만들었어요. 경찰과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섞인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호텔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사람이 방 안에 있습니다. 금융 사기모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회사 기밀 유출도 증명되었습니다. 준비되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열쇠 카드를 받아 손에 쥐었어요. 경찰이 신호를 주었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와 경찰은 침대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2사람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은 황급히 서류를 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거기까지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경철 씨, 정민지 씨, 2분 다 회사 기밀 유출과 금융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갑자기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이 망할 놈. 내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피했지만 그의 주먹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통증을 이미 마음속에 안고 있었기에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돈과 내 사랑을 이렇게 짓밟아? 둘 다 책임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경찰에게 제지당했고 민지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해해요. 이건 다 경철 씨가 시킨 거예요. 저는 협박당했어요. 민지의 거짓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녹음된 대화가 다 있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용하려 했는지,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리려 했는지 모두. 민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가 울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너의 거짓말, 더는 믿지 않아. 민지는 그제야 진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아닌 절박함에서 나오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철과 민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민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냥 돈 때문이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때문이라니. 결국 나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접근했다는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사장님?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도 현장에 와 있었던 거죠.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선영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영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에 선 느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거예요. 비가 오는 밤, 차 안에서 나눈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는 법이니까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설령 그것이 무너진 신뢰와 배신의 아픔 위에 다시 세워진다 해도 말이죠. 민지가 제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게 되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더 강해질까? 아니면 더 냉소적이 될까?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울의 거리는 가을빛으로 물들었어요. 회사 창문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와 경철은 재판을 받고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회사 기밀 유출, 사기 미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됐죠. 법정에서 마주한 민지의 마지막 모습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녀는 끝까지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제 저는 그 거짓된 눈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상처는 깊었어요. 민지가 떠난 집은 한동안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경찰이 손상시킨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복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몇몇 거래처는 잃었지만 새로운 파트너들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회사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결산 보고서입니다. 선영 팀장이 서류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숫자들이 예상보다 좋았어요. 회사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좋네요. 많이 회복됐어요. 네, 직원들 모두 열심히 노력한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버티셔서 다들 용기를 얻었어요. 선영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내면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홀로 남겨질 때면 민지와의 추억들이 떠올라 잠을 설치곤 했어요. 고마워요, 선영 팀장.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동료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괜찮으세요? 선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필요하겠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무너졌던 자존감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선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죠. 좋은 제안 고마워요.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지만 이제는 회사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으로 바꿔놓았어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중에도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서류를 정리하고 자켓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선영과의 저녁 식사가 있었죠. 연애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회사를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선영이 약속 장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다가가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오셨네요. 회사 밖에서는 그냥 진우라고 불러도 돼요. 선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지난 20년간 선영은 항상 제 옆에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배신당했을 때도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그 진심이 보였어요. 사실, 제가 사장님을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선영의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선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비쳤어요. 기다릴게요. 사랑은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에 민지와 함께 걸었던 길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추억이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을 뿐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서서 열쇠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지켜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 같다고요. 민지를 놓아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죠. 집에 들어서자 적막이 느껴졌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안식처가 되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홀로서기라는 새로운, 하지만 더 단단한 여정을 시작하며